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예, 전환시대 교육과 교육의 조건들 오늘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줌 화면을 켜주실 수 있으면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 나와 보니까 화면이 좀 켜져 있어야 와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저는 저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쟁점과 교육연구소 소장 이봉수입니다. 네, 예. 저희 단체랑 이제 좋은교사 운동이 같이 이제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됐는데요. 저희 단체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 기훈실 교사 모임 세움에서 출발을 했고요. 대한사회와 교육의 다리 역할을 하려고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 쟁점과 교육연구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사회쟁점에 관해 독서하고 토론하고 결과물을 수업 지도안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전환시대의 교육과 교육의 조건들 기획에 관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19세기 건물에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런 말을 듣는데 지금 약간 저희가 위기인 게 19세기 건물이 지금 21세기 건물들로 지금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남은 거는 이제 20세기 교사만 남게 된 것 같은데요. 시대가 급변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교사들이 20세기 프레임을 그대로 가지고 좀 살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좀 기획하게 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사인데 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몇 명 대학을 들어가느냐 이게 여전히 이제 그 학교가 명문고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특강을 통해서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교육의 큰 변화의 좀 흐름을 읽어내고 대안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왜 조정훈 대표님을 이제 초대했는가가 되는 건데요. 이게 정치라는 게 어떤 사회의 다른 영역을 원활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좀 잘 안 되면 이게 정치가 잘 안 돼서 그렇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반대로 또 정치를 또 혐오하는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중적인데요. 우리가 이제 정치를 왜 혐오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약간 정치를 생각해 보면 서로 이제 증오하고 갈등하고 그다음에 되게 비효율적이고 좀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와중에 조정훈 의원님의 어떤 의정 활동을 좀 지켜본 바 보니까 생활 정치를 이야기하시고 상당히 차분하게 새로운 대안들을 이야기하셔서 이번에 모시고 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강은요, 의원님 1시간 정도 특강해 주시고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의원님과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나머지 30분은 우리 참여하신 선생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조정훈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국회의원 조정은입니다. 저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의 기회를 주신 좋은 교사 운동본부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죠? 저도 줌을 할 때는 막 여기저기 다니고 막 이래서 화면을 끌 때도 있는데 참 불량 학생은 항상 불량 선생이 되어 보면 그 느낌을 안다고 강의하는 입장에선 얼굴 보여주신 분이 그렇게 고맙습니다. 한번 다들 선생님이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서로 얼굴 보고 얘기 나누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에게 주어준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재량껏 시간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남의 말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에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발언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7분 발언, 12분 발언 이게 넘어가면 마이크가 얄짤없이 꺼집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발언의 그 권력이 있으시잖아요. 네, 국회는 이제 발언의 제한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고 간략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많은 질문 아무것도 좋습니다. 뭐 채팅방에 올리신 것도 좋고요.
또 엄소거를 푸셔서 질문하시는 것도 좋고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 제가 기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안에 대한 질문하셔도 좋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약간 머리 벙벙한데 지금 전화 인터뷰까지 한 10개를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멍하고 제 기사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꽤 중요합니다. 정치가 멋있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은 못하겠습니다만 정치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치가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 사회 갈등은 더 퍼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의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저를 입법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국민을 대리해서 대표가 아닌 대리인이고 입법을 대행하는 노동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의 핵심은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며 우리 일반 국민들의 퍽퍽한 삶을 조금씩 조금씩 낫게 만드는 그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국회의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인데 그 어떤 국회의원께서 관심사는 한 가지셨대요. 뭐냐? 화장실입니다. 국회의원 8년을 하셨는데 재선을 하셔서 시작도 공중화장실 개선, 끝도 공중화장실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화장실 문제는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행안위에서 첫 번째 질문이 장관이 보기에 우리나라 화장실이 깨끗하냐? 뭐 고칠 점이 많다 생각합니다. 또 이제 다음번 모이면 또 딴 얘기 합니다. 의원들이 대부분. 근데 그 다음 또 이제 이봉수 의원님이 의원이 되셔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보니까 전라북도 어디 화장실이 참으로 더럽다. 여기 어떻게 할 거냐? 가서 이제 열심히 고쳤겠지 행안부가. 그리고 났더니 이제 의원이 전국의 화장실을 돌아다니면서 순위를 매겨버렸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러운 화장실 10대 화장실이 이거다. 동의하냐? 장관은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변명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예산 주겠다. 화장실 예산 수백억을 늘려버렸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화장실 얘기만 했습니다. 장관이 5번, 6번 바뀌었죠. 국회 올 때마다 이 의원 앞에서 질문 뻔하지 않습니까? 야, 요새 화장실 어떻게 돼가? 화장실 의원으로 불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여러분들 공중화장실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죠. 여성분들도 꽤 좋아졌다고 다들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정치인 한 명이 화장실 문제 하나 푸는 게 옛날엔 사소하고 하찮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 근데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났거든요. 저는 국회의원 한 명이 공중 화장실 전국에 있는 거 이 정도만 개선해도 정치의 가성비가 지금보다는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정치인을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또 나오면 박수 쳐지고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런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생뚱맞다고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거 네가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슬라이드를 넘기면 보이실까요? 예. 저의 의정 활동을 약간 스냅샷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가장 먼저 한 거는 대리운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 술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플랫폼 노동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등록해가지고 자격증 따고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한 30일 좀 넘게 했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대리운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 우리 이봉수 소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어려운 거. 대리운전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약간 진상을 부리는 손님?
저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주정하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만난 분들은 하나같이 다 신사였습니다. 숙녀이셨고. 가장 어려웠던 건요. 화장실이었습니다. 11시 반에 아파트 단지에 내려들고 나면 화장실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상가 옛날에는 갔는데 지금은 다 이놈의 띡띡띡띡 코드가 있어요. 11시 반에 다 문 닫았고. 그래서 저 어떻게 해결했냐고 묻지 마십시오. 묻지 마시는데 이런 것들이 보여요. 제가 2020년 대리운전했을 때는 코로나가 한참이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이 지하철 운행을 1시에서 11시로 바꿨습니다. 그때 대리운전방에 있는 대리기사님들이 진짜 고 박원순 시장을 소새끼 말새끼 했습니다. 왜냐하면 11시에 상계동에 모셔다 드리고 지하철 타고 나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택시 타잖아요. 광화문에서 한 4만 원, 3만 5천 원 받거든요. 내려드리고 다시 나오는데 최소한 청량리까지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데 2만 원이에요. 1,500원 들 걸, 1,300원 들 걸. 저는 서울시장이 대리운전 기사들 고생해봐라라고 일부러 시간을 조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방역으로 인한 지하철 중단이 이런 부작용을 낳는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법은 그리고 제도는 굉장히 무서운 거고 함부로 만든 게 아니다.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고 직접 내 피부로 느끼지 않은 거를 안다고 주장하지 말자.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법이 부족한 게 아니라 법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법 과잉공화국이다. 국회의원도 통과한 법의 숫자대로 평가받는데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저는 국회의원들에게 1년에 토큰 10개씩만 주자. 그래서 토큰 하나당 법 하나 만들 수 있는 권한이다. 다 쓰면 어떡하냐? 그러면 쓸데없는 법 하나를 없애자. 그러면 토큰이 하나 생긴다. 저는 이 법 만능주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해보고 자기가 확신이 되는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생활정치를 좀 해보자라는 경험을 가졌고요. 그리고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나 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잠깐만요. 대부분 국회의원들의 첫 번째 기자회견은 1호 법안 발의입니다. 멋지게 발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가지고 법안을 등록해주는 사무실에 보좌관들이 밤을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줄 서는 거죠. 공연장 티켓 줄 서듯이.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번 틀어봐 주실까요? 제가 넘긴 거예요? 한 국회의원이 기자들이 모여있는 소통관에 서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이 대단히 이색적이었습니다. 함께 앞으로 국회 입법기관을 구성하면서 같이 고생하실 여기 계신 보좌진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하는 의원이 최강의 권력자가 되기보다 최고의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보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훈 의원실의 이종학입니다. 저는 10여 년 동안 소상공인으로 살아오며 민생경제를 온몸으로 느끼며 헤쳐왔습니다. 탁상 공문이 아닌 몸으로 느낀 바를 바탕으로 국민의 살갗에 와닿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보좌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정훈 의원실 보좌관 최병현 인사드립니다. 우리 보좌진이 조정훈 의원과 함께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벼랑 끝에 서는 용기입니다. 이 기자회견이 굉장히 신선했는지 SBS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주셨고 굉장히 많은 조회수와 이제 의원들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약간 날로 먹으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1호 법안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우리 보좌진들하고 같이 기자회견 하자. 이게 이 야구도 축구도 이렇게 선수들 다 소개하잖아요. 사진도 같이 찍고 그렇죠. 감독을 소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의원실에서
법 만들고 항의 전화 오면 받고 또 저에게 좋은 조언을 주시는 분들, 저는 같은 정치의 동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신선했나 봅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국민 여러분들이 정치를 너무 기대 수준이 낮아가지고 보통으로만 하면 박수 쳐주신다.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행동만 해주시면 박수치는 업이 되어버렸다. 뭔가 이렇게 영웅적인 행위보다는. 그래서 다시 한번 경험을 했고요. 또 정세균 국무총리랑 대정부 질의를 하는데 많이 떨렸거든요. 이런데 대부분은 이제 총리를 앞에다 세워놓고 막 윽박지릅니다. 막 총리 막 이따른 되겠습니까? 막 데시벨을 엄청 높이면서. 저는 굉장히 조근조근하게 총리에게 휴식의 양극화, 왜 정부가 임시 공휴일을 정할 때 대기업과 공무원들만 쉴 수 있고 소상공인들, 영세사업자들은 쉴 수 없는지 휴식의 양극화에 대한 질의를 했고 그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에 출마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때 처음 던진 게 주 4일제였습니다. 학교도 여러분 주 4일제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데도 있습니다. 2008년에 우리가 주 6일에서 주 5일 했습니다. 아마 이봉수 소장님 퐁당퐁당 기억나시죠? 놀토. 2008년이었습니다. 그때 언론은 대한민국 망한다 했습니다. 앞으로 한참 가야 될 나라인데 주 6일 하다가 주 5일 하면 나라 망한다. 나라 안 망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어떤 정신 나간 정치인도 주 6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저는 주 4일도 이미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주 4일째 하는 기업에 카운팅하는 걸 제가 멈췄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영국,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일본도 올해부터 주 4일제 정책을 이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 4일제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꾸준히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396일제에는 처음으로 소상공인분들에게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손실보상은 국가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이 또는 소상공인들이 불쌍해서 시혜적으로 돈을 줘야 된다가 아니라 헌법 23조, 제가 1조 외에 유일하게 외우는 조항인데요. 헌법 23조, 국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범할 땐 그에 대응하는 보상을 해야 된다.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믿어왔던 생각들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조직을 위한 개인의 희생, 참아라, 희생해라, 국가가 먼저다 라는 생각, 이 제목이 지금 전환의 시대와 정치죠.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냐? 이제는 조직이 왜 존재하는가?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냐면 그 구성원인 개인이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조직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국가의 양보입니다.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손실보상법을 제안했고요. 이어서 김두관, 이낙연, 그때 당시 한참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운영하셨던 분들이 조정은 얘기가 맞다 하면서 갑자기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제 현안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외국인 노동, 이민청에 관한 질문, 그리고 감사원 위원장한테 감사원이 대통령의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이냐 그랬다가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변하셔서 저도 멘붕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 정치의 핵심이라고 하면 저는 웬만해서는 데시벨을 높이지 않습니다. 데시벨이 높이면 그 싸움은 지고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은 조곤조곤히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상대방보다 압도적인 논리와 또 국민적 정서를 이해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발언이 더 아프고 또 뾰족하고 또 수용성이 높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사님들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누가 목소리 올리면 일단 목소리부터 낮추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란 게, 정치인이란 게 우리의 무기는, 저의 무기는 말과 글입니다. 뭐 주먹으로 정치하는 건 이제 끝났으니까, 그렇죠? 제 말과 글이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기 위해서는 듣기 좋아야 되고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 그리고 생활에 밀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이 있습니까? 한번 또 다른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소속 출입국 관련 사무소 조사과의 단속 관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 명당 1,300명 지금 잡아야 될 판인데 이 상태는 현재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의지도, 역량도 지금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또 결정적으로 과연 이분들을 단속, 검거, 추방하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좀 심각하게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실은 외국인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은 건 아마 OECD 국가 중에 유일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바탕이 돼서 이제 법무부에서 이민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내일도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200만, 250만 굉장히 많죠. 그중에 불법 체류자도 40만에 육박합니다. 특정 국가의 외국인은 10명이 들어오면 7명이 불법이 됩니다. 이 나라가 혹시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국가 비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게 저는 생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연배에 따라서는 나도 저기 있었어, 또는 저런 시위한 거 기억나 하시는 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다음 세대입니다. 대학에 갔는데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학생운동의 끝물이었고 서태지가 나와서 세상을 뒤집었고 015B가 신인류의 사랑을 부르면서 신인류의 사랑의 그 가사의 절절함, 그렇죠? 헤어질 준비를 하는 연인들의 그 마음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그것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우리 선배들이 학생운동을 통해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이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고, 저는 세계은행 다닐 때 정부를 비판하면 사라지는 나라에서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민주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공기처럼 마셔서 자연스럽지만 중요하고 갖기 어려운 자산인지 저는 압니다. 충분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 앞에서 이런 시위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뭐 고문자를 처벌하라, 막 우리 종철이를 2번 죽이지 마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시위 현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임대3법, 그렇죠? 집값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책임져라. 교육 문제 갖고 많이 하시죠? 뭐 외교 폐지, 뭐 자사고 폐지, 뭐 어떻게 알아? 뭐 굉장히 많이 좀 넘습니다. 정문을 지나다닐 때마다 유심히 봅니다. 시위의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지고 또 시위하러 나오면서 목숨을 잃을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안 돌아들여서 짜증나는 건 있겠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민주화, 이런 거대 담론에서 나의 삶을 거칠게 만드는, 까칠하게 만드는 가시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싶다라는 생활 정치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는 자꾸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지, 산업화를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지, 이제는 우리 개인이 행복해도 되는 시간이 왔고 인간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만한 것이 그럴 만한 나라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 정치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빨리 바뀌고 있다는 것은 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치는 아직도 올드 패션입니다. 정치를 선악으로 봅니다. 학생 운동할 때는 그랬죠. 그렇죠? 우리 편은 선이고 저쪽은 악이죠. 그렇죠? 최루탄을 던지면 돌멩이를 던지죠. 뭐 여기에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타협하면 사꾸라죠. 그렇죠? 그러나 정치를 선악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콜드게임으로 이기겠다라고 해서 등장하면 싸움으로 끝납니다. 정치는 여섯을 얻고 넷을 주겠다.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넷을 얻고 여섯을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떳떳해야 되고 그 과정이 자랑스러워야 되고 그런 과정을 하는 정치인에게 박수를 보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의 정치는 너무 극화되어 있어서 조금이라도 양보하자. 저쪽 진영 얘기도 들어볼 만하지 않냐? 그러면 그날은 이 핸드폰이 터지는 날입니다. 그럼 그날은 핸드폰이 터지는 날입니다. 너 사꾸라지. 너 누가 뽑아줬는지 아냐. 저는 단언을 얘기하는데 한 줌도 안 되는 극단의 정치, 이 고관여층 때문에 우리 정치가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댓글 달 시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원실에 항의 전화할 시간도 여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무섭습니다. 이게. 한 시간에 몇백 개씩 받고 핸드폰이 뜨거워지고 중요한 문자를 놓칠 정도로 다다다다 전화가 오면 마치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이분들이 잘했다고 하면 뭐 국민의 영웅이십니다. 제일 진정한 지도자이십니다. 그러면 약간 뽕 맞은 느낌이 듭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빨리 생활 정치로 전환하는데 전학도 역할을 해야겠다. 제가 안 되면 저희 후배들이 그 다음 세대 정치인들이 이루더라도 조정훈과 시대전환은 생활 정치라는 거를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노력했던 애들 같아. 그렇죠? 정치인들한테 애들이라고 불러주시면 애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으면 참 기쁘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민심 못 읽는 운동권 정치인을 퇴장하는 게 역사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했다가 아주 많이 혼난 적이 있는데요. 전 솔직히 그렇습니다. 80년대 당시 운동을 해서 학생 운동을 해서 우리나라를 민주화로 앞당기신 분은 그 장면에서 역사의 영웅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영웅이 30년을 갈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전 이런 경험을 합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회방한다. 특히 이런 경험들은 자수성가한 분들한테 나타납니다. 내가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방식대로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누가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웃기고 있네. 네가 해봤어. 이럽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남이 해보고 실패한 거를 유심히 보고 그 실패를 비켜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정치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정치라는 링 위에서 활동하는 선수들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스타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줄 알면 다시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한 가지 구호는 두려움이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어떤 정치인이 이 대한민국을 천국으로 만든다고 하면 믿지 마십시오.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천국으로 만든 자들이 한 짓은 지옥을 만들었을 뿐이다. 그렇죠?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그 누구도 넘어지지 않는 세상 만들어주겠다는 말 믿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그 누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다시 일어나는 세상. 저는 제가 지향하는 세상입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러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 그렇게 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넘어지면 세상 끝내버린다면 누가 넘어지겠습니까? 넘어져도 돼. 이웃이, 가족이, 그리고 국가가, 우리 사회가 나에게 기회를 다시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자분들이시니까 교육 전문가가 아닌 그냥 교육 서비스 소비자로서 또는 학부모로서 느끼는 안타까움은, 우리 대한민국은 성장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까지 이 경주, 적지 않은 기간의 경주에서 한 끗만 잘못하면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신나게 놀았다, 그럼 회복 불능입니다. 대학교 가서 뭘 했다, 이거 회복 불능입니다. 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정말 모범생으로 한 끗도 오차 없이 그 길을 걸어야만 소위 우리 사회에 기득권 엘리트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재얘기할 수 있는 기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고등학교, 미국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고등학교 때 공부 지지를 못한 친구가 대학, 소위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그러죠. 들어가서 아이비리그 대학 들어가고 대학원 박사해서 노벨상 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놈의 학부, 그렇죠? 이놈의 학부 잘못 나오면 끝입니다. 이 넘사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부터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서 정말 늦게 시작하더라도 열정과 재능이 있으면 누구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교육, 이게 필요하지 않은가. 교육만이 아닙니다. 복지, 경제 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를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게 시대전환이 꿈꾸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만들기 위해서 저는 두세 가지,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시기에 좀 뜬금없는 뭐야 하는 그런 질문 정책들을 내놨는데, 몇 가지만 소개시켜드리면 기본소득과 주사일제입니다. 기본소득은 다 아시겠죠? 여기서 아마 찬반 투표하면 아마 100대 0은 아니겠죠? 그것까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설득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의 복지, 소위 선별적 복지의 철학적 배경은 이런 겁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인정. 장애가 심하게 태어났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선 반드시 조건이 필요한데 뭐냐?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과, 또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만한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된다입니다. 뒤집어 보면 한 개인이 나의 비참함과 어려움을 국가에 증명해내야 됩니다. 내가 임금이 얼마밖에 안 된다. 나는 외벌이 또는 한부모 자녀다. 나는 어려운 집안에 있다. 라는 걸 국가에 증명을 해야만 국가가 도움을 줍니다. 과연 이게 맞을까? 이 철학은 국가주의 시대는 맞습니다.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너도 그래도 국민이니까 죽진 말아야지. 하지만 더 열심히 일해. 이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개인을 위한 조직, 개인을 위한 국가의 시대에는 우리 국민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면 어떤 노력이나 재능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누려야 될 기본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노력에도 관계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쩌면 당연히 부모님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도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넘어지는데 안 아프려면 어떡합니까? 땅이 좀 푹신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방이 뛰는 데 가서 넘어지면 별로 안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쿠션, 사회적 쿠션 중에 하나가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한 달 벌이를 할 만큼 기본소득을 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국가 경제가 그 정도 안 됩니다. 다만 제가 이런 표현들은 기억납니다. 제가 기본소득을 가지고 정말 수많은 세미나를 해봤는데, 두 청년의 멘트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데, 한 청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요새 자살을 많이 생각하는데 국가가
내가 아무 일 안 해도 한 달에 30만 원씩 주면 자살할 생각은 안 할 것 같다. 버텨볼 만할 것 같다. 또 다른 분은 나는 카페 가면 메뉴를 보진 않는다. 무조건 나아다. 제일 싸니까. 근데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가끔 라떼나 좀 복잡한 이름의 커피를 먹어볼 만할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사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사소한 게 아닙니다. 메뉴 없이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기분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메뉴 없이 가격 보지 않고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우리 국민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맨날 5성급 호텔 가서 다 먹어야 되는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권리들을 우리 국민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철학이고요. 주 4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소세지 공장이 아닙니다. 1시간 일한다고 1시간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교육도 그러지 않습니까?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닌 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회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저 친구 독하게 일하는 친구야. 이런 말이 칭찬이었습니다. 쟤 참 일 독하게 해. 근데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건 칭찬이 아니라 욕입니다. 잘못된 걸까요? 이게 모욕적으로 들리는 젊은 세대가 잘못된 걸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quiet quitting 아시죠? 조용하게 사퇴하는 법. 그래서 대유행이잖아요. 그렇죠? 그 멘탈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전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 멘탈은 다시 돌아가면 내가 왜 이렇게 무턱대고 조금의 인정과 조금의 보상을 위해서 우리 기업, 우리 회사, 우리 국가를 위해서 무턱대고 희생돼야 될까? 아니다. 나는 내 인생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독일보다 576시간 더 일하는 나라,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일하는 나라, 한 20년, 30년 전에 이게 좋은 뉴스였을 겁니다. 근면성실한 대한민국. 근데 이 얘기 나오면 이거 부끄럽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세상에 맞게 저는 초장기 노동사회를 종식하는 주 4일제를 시작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여러 가지 국가들과 방법들을 저희가 주 4일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강제하자는 뜻 아니고요. 하시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 국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조 의원 어떻게 그렇게 그런 정책들을 팍팍 던져? 정말 정치하려고 오래 준비한 것 같아. 아닙니다. 저도 24시간 잠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뭐냐? 전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시대전환은 1년에 3-4번 정책 경연회 장을 엽니다. 그래서 저희 당원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죄송하게도 소위 입법권, 법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 헌법상 대한민국에서는 300명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위원회에서 이렇게 경연을 해서 1등이 된 법안은 저희가 무조건 발의를 합니다. 최근에는 서울의 몇몇 대학들과 지난 1학기에 수업을 같이 하면서 행정학과, 정치학과, 법학과 학생들하고 같이 또 법안을 만들어서 또 그것도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너무 당연한데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지난 대선, 지선 때 집안에 선거 공보물 많이 받으셨죠? 한 줄 한 줄 열심히 읽으셨죠? 그렇죠? 막 벽보에 걸어 놓으시고 얘를 찍어야지 선거일을 기다리셨죠? 전 이런 거는 카톡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메일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선거법은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보물을 발생하는데 전자매체 등이라는 이 전자매체라는 4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후보가 공보물에 쓰는 예산이 250억입니다. 250억. 출판 업계엔 죄송합니다만 전 이건 없애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전자매체가 불편하신 분들은 메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전자매체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바꾸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거대 양당에서. 왜냐하면 다 이미 출력해서. 다 계약했기 때문에. 다음 선거부터 하자는 거예요. 좋다. 정치란 게 뭐 100% 완벽할 수 없으니까 다음엔 꼭 하자. 다음에 전국 단위 선거 총선이거든요. 그땐 꼭 하자. 전 제 공보물도 웬만하면 다 이메일로 보내려고 합니다. 카톡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제 아이디어 아니고요. 저희 당원들,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은 생활하면서 이따 이걸 왜 보내지 하는 그 마음. 근데 그냥 욕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럼 무슨 문제를 풀면 되지? 알고 봤더니 이 법에 요 전자매체 요거만 넣으면 되네. 여기까지만 생각이 오면 저 같은 국회의원을 만나면 클릭이 되면 일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포항에도 나고. 저는 정치인들이 가서 봉사활동하고 또 일부는 봉사활동했다가 에이 비나 더 왔으면 좋겠다 그랬다가 날려낸 적이 있습니다. 서양 선진국에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났을 때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을 제쳐주고 나가서 봉사활동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은 뭘 해야 되냐? 보조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홍수가 났는데 어떻게 하면 이만한 비에 다음 홍수가 날지 않을까?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소위 분업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니네들은 거기서 법 만들어야 되는 거다. 니네는 거기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거 해야 되는 거고 남는 시간에 필요하면 봉사하는 것도 찬성입니다만 다 제껴두고 거기서 봉사하고 안 하던 일 하니까 더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정말 생활 정치에 대해서 너무들 모르신다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듣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들 이러십니다. 좋은데 되겠어? 혼자 되겠어?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조정훈이라는 사람 아는 사람이 저희 가족 빼고는 없었을 겁니다. 지금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좋든 나쁘든 그렇죠?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욕을 먹으면서 정치인은 성장한다는 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저 청년이 지금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최고의 막춤입니다. 지금 유럽의 한 페스티벌입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나와서 나도 막춤이다 그러고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다른 피서객들은 꽤 오랜 쪽팔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또 한 친구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빠져서 또 그대로 2명입니다. 3명이 됐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제는 저기 참가해서 막춤을 추는 게 멋있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 되어버렸죠. 다 일어나서 이제 들러붙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죠. 아까 그 영상 몇 분짜리였습니까? 7분.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한 2, 3분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와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맨 앞에서 춤추고 있는 사람일 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연구소도 정말 아무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포기에 가까운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고 싶으셔서 2000년대부터 그 앞에서 춤추고 계시고 3,000여 명 회원이라 그러셨죠. 이미 3,000여 명이 모여서 조그맣게 춤을 추고 계신 상태일지 모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옳은 길, 맞는 길이 되면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적당한 기간에 쪽팔림을 참아내면, 어려운 시간을 참아내면, 이것이 맞는 길이라면 사람들은 알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새 거대한 파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파도로 절대로 넘을 수 없고 부서뜨리지 못할 것 같은 벽을 부서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정치 신인이어서 그런지 전 정치에서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기 온 이유도 저렇게 같이 저와 함께 막춤을 좀 춰달라고 초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생활정치에 대한 제 잡설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10분 정도 일찍인데 약속대로 일찍 끝내고 더 많은 시간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이 교사시면 인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원래 뭘 하면요? 교사를 하셨으면 원래 제때 끝내주거나 빨리 끝내주는 교사가 인기가 많거든요. 네, 최고의 교사십니다. 네. 우리 1부에서 의원님의 의정 활동하고 지향하는 정치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쉬는 시간 갖고요. 8시부터 다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네. 예. 거기다가, 예. 그리고, 네, 그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에다 올려주셔도 되고요. 이따가 또 마이크 직접 켜고 좀 질의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십시오. 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오시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니까 좀 가볍게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너스레를 떨면서 나에게는 7인년 동기가 있다. 영화계 동건이, 연예계 재석이, 그리고 가요계 태지가 있다. 그리고 교육계 봉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정원 의원님도 7년생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 조정원 의원님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너스를 좀 더 떨어야겠네요. 네, 좀 가벼운 얘기로 좀 출발해 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원님 이제 SBS 내용을 보면 이제 의원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조정은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네.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제가 섭외를 하면서 이메일 교환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조정은님 이렇게 표현이 좀 정훈님, 정훈님, 네 맞아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평등하고 수평적 관계가 입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이 뭐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국회가 의외로 또 보수적인 곳이라 그렇게 하는 것을 좀 안 좋게 본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조언을 야 그걸 그렇게 하면은 좀 이게 좀 뭐가 살지 않아 이렇게 하거나 이런 분들은 또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이제 국회의원을 의원님 이렇게 부르는데 뭐 실질적으로 4년 계약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틀보다는 평생 갖고 갈 제 이름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평적,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가 참 아름답고 좋은데 이 나이와 함께 이 존댓말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수직적 관계가 시작되면 저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토론이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쩌면 굉장히 그 대학 졸업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한 18년 정도 제가 해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살았는데, 뭐 저보다 나이 많았던, 나이 아주 적었던 선배 상사도 있었고, 근데 당연히 거기 이제 first name을 부르는, 이름을 부르는 문화에서 익숙해서 그런지 서로 이제 님자 부르는 문화가 굉장히 저는 편합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하면 권위는 내려놓을 때 더 올라갑니다. 굉장히 저는 살면서 조금씩 더 느끼는데요. 권위는 스스로 내려놓을 때 올라갑니다. 그리고 국회란 곳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보수적이어서 이거 하나 내려놓는다고 뭐 달라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저 의원실이 뭐 그렇다고 난장판 유치원이냐 뭐 그렇진 않거든요. 할 일 다 하고 다들 프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은 더 수직되고 경직된 게 아니라 더 수평적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에 대한 존중은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가 예루살렘에 한 2년 반 살았는데 그때 가장 큰 충격이 아이들하고 할아버지가 이제 토라를 갖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겁나게 대들더라고요. 할아버지한테. 그러면서도 이해를 다 갖추는 그 문화, 그는 할 얘기를 다 하면서도 권위를 인정하는 문화, 가능하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양자택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의 명함에 있는 타이틀로 권위를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 때문에 우리 사회가 손해본 게 너무 많으니까 전 이런 걸 좀 바꿔보고 싶고, 다른 의원들도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돼요? 해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무까지 가르쳐준 의원님도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연락 오셔가지고 내가 차마 님은 못하겠고 영어로 부르기로 했어. 토니로 하기로 했어. 이런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학교 현장이 좀 이렇게 수직적인 문화가 많아서 저희 학교 현장에서도 좀 이렇게 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의원님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대표 발의 법률안을 좀 살펴봤어요. 네, 보니까 22건이 이제 있었고,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반려동물 진료 법안이라든지 치매 관련 법안 등 생활 밀착형 법률안이 좀 많았는데, 안타까운 게 보니까 다 이게 계류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좋은 법안들이 잘 통과되지 않을까, 그게 좀 궁금했고요. 이게 이제 결국 이런 게 다 폐기가 이렇게 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국회 입법 체계가 좀 그런 면에서 좀 비효율적인 어떤 부분이 있나,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기본소득과 관련된 법률 이런 거는 저희가 발의할 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도대체 어떤 상임위를 넘겨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파격적인 법안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법안들을 제가 만드는 전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현실적으로 제가 소수정당 소속이다 보니 법안을 선착순으로 심의하는 게 아니라 발의가 되면 여야 또는 큰 정당에서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아주 쉬운 것부터, 뭐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한문으로 된 법안을 한글로 바꾼다, 이런 아주 그냥 일사천리 통과됩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도 굉장히 좀 수의 지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치개혁할 때도 법안을 논의하는 순서를 등록된 순서대로 하자, 소위 선입선출로 하자. 그래야 모든 의원들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들이 있고요. 또 매우 논쟁적인 법안들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다만 이제 이번 기회에 발의된 법안은 이번 기회 논의가 끝나지 않으면, 그래서 아마 하반기가 되면 밀렸던 법안들이 막 숙제하듯이, 개학 앞두고 숙제하듯이 쫙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통과 못한 법안들은 아쉽지만 21대 국회가 만료되는 2024년 4월 말에 폐기됩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그 다음 회기에 또 다시 발의하고 또 논의를 시작합니다. 다만 한 번 논의돼서 부정적 입장을 낸 결론을 낸 법안이 또 논의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현실을 놓고 봤을 때 표현이 이제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다수당에 좀 항복을 하고 들어가면 이제 이 의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좋은 입법들 이런 게 또 잘 실현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아이디어도 좋고 내용도 좋고 하니까 그런 유혹이 좀 있으시지는 않은지 좀 궁금합니다. 있죠. 유혹도 있고 꼬시는 사람도 있고 가끔 이런 생각 해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삼성, LG, 현대만은 아니잖아요. 중견기업도 필요한 거고 소상공인도 필요한 거고 그게 그 우열의 순위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라는 그 판의 그 규칙을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되는 구도로 만드는 게 어쩌면 제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는 대마불사라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크고 세력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자녀들에게 안전하고 큰 집에 살 것을 가르칩니다. 대부분 학부모의 교육의 최종 목적이 그게 아닐까요? 저부터도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대학을 가기 싫다고 자기 여러 가지 걸 하겠다고 하면 저하고 제 아내는 그래도 대학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주 친한 지인들한테 상의를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재기발랄한 녀석이라 제 친구들은 야, 걔 오히려 더 잘 될 거야. 못하러 대학 보내.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네 자식이라도 그렇게 할까? 그럼 다들 웃고 거기서 대화가 끝납니다. 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도 정치는 결국은 컨텐츠이기도 하지만 상징이고 메시지거든요. 우리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특히 대통령 같은 분들이 뭘 먹고 어디를 방문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에 그 어떤 누구도 자기가 처한 위치 때문에 서러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주요 정책 중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기본소득을 이제 좀 중요 정책으로 생각하시는데, 이제 기본소득이 인플레이션을 좀 유발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계들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소득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려면요, 1인당 한 100만 원씩 들어야 됩니다. 죽었다 깨도 우리 재정 상황상 1인당 100만 원 들을 수는 없습니다. 1인당 30만 원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준다는 건 아시는데 뺏어가는 부분은 모르실 겁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저희 제안은 30만 원인데 를 드리면 이것은 과세를 하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세금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최고 소득 구간 거의 40% 과세할 겁니다. 그럼 30만 원에 360만 원에 4하면 100 몇십만 원 과세합니다. 세금을 안 내는 저소득 구간은 뭐 낼 게 없겠죠. 그래서 실은 소위 역차별을 구분하고요. 시중에 풀리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실은 이래서 내는 게 아니라 지금같이 환율이 막 1,400원 올라가고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래서 생기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이제 강의하실 때 이제 채팅창으로 올라왔던 질문 중에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종화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잠깐만요, 제가 눈이 나빠져가지고. 나이를 저랑 동기인데. 예. 네.
네. 네, 그 시대 전환의 방향에 일단 동의하신다 말씀을 하시고요. 네, 세계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다른 나라의 전쟁이 이제 커지는 전쟁과 커지는 보호무역 등의 이제 큰 흐름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외부적 압력이 너무 좀 크다 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러한 큰 흐름과 생활 정치의 관계가 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 선조 또는 고대 정치를 고민했던 분들이 정치를 세 가지의 기능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가 치안입니다. 국방 경찰 이거고요. 두 번째가 치리입니다. 그러니까는 경제 활동인 거고요. 세 번째가 치수, 물 관리하는 거죠. 지난번에 홍수 냈을 때 물 관리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의 실패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활 정치는 어쩌면 치리의 영역에 중점될 수 있습니다. 치수는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뭐 한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치수의 사례가 뭐가 있냐, 근대 정치에 보면 세종시로 옮기는 거, 그런 거죠. 우리의 물리적 환경을 바꾸는, 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뭐 여기에 다리를 놓겠다, GTX를 여기에 뚫겠다. 이 모두 우리 삶의 물리적 그 환경을 바꾸는, 어쩌면 개인이 할 수 없는, 정치라는 큰 단위에서만 할 수 있는 담론입니다. 당연히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회, 특히 이제 미중 관계가 엄중해지는데 이런 거에 대한 답 당연히 있어야죠. 이것도 정치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치리의 영역에서 생활 정치를 통해서 좀 나아가고 싶다라는 뜻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임종하 선생님 뭐 추가로 더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켜시고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했는지가 좀. 네. 네, 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뭐 일단 답변이 됐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여전히 그래도 이제 큰 방향, 어떤 생활 정치라는 느낌이 어떤 큰 방향이라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큰 단위에서 어떤 흐름과 연결되는 부분이 없다면 이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예를 들면 해외 같은 경우도 기본소득 얘기할 때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졌을 경우에 되게 어렵다는, 복지국가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얘기도 들어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고, 이제 저는 예를 들면 민주화라는 그런 담론은 끝났기 때문에 동의하는데, 다른 차원에서의 큰 담론은 여전히 있는데, 저는 그게 생활정책 부족하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거는 이해가 돼서 동의했는데,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큰 그림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비중? 그러니까 저 강조점을 이해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포지션으로 이해하면 좋을까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그 프레스센터에서 하는 그 언론이 하는 그 청문회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긴장이 되는데, 정치인에게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눈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목과 시선이 없으면 저는 굉장히 헛발질과 오히려 국가와 개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와 결정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질서의 흐름, 뭐 안보적인 걸 떠나서 일자리의 미래, 인간과 로봇의 관계, 환경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하나의 패권국이 힘을 잃어가고 또 하나의 패권국이 등장하는 이 전환의 국제 질서, 일본과 중국, 북한이라는 엄중한 강대국 사회에서 살아남는 비결,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윈의 종의 멸종을 실천할 것 같은 대한민국의 저출산율, 이런 거시 팩터들은 정치인의 머릿속에 주판처럼 굴러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설명하고 이것을 담당하기 위한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교육도 고도의 전문 영역이지 않습니까? 학생 앞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소위 백오피스, 뒤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생각하는 세계 질서를 논해보자. 전 뭐 너무 좋죠. 밤샐 수 있습니다. 인간과 로봇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저출산율의 핵심이 무엇인가? 중국과 미국은 어떻게 바꿔나갈 거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교육 얘기도 해봐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속여내면서 그 끝단인 하나씩을 풀어나가는 것이 저는 생활정치라고 생각하고, 기본소득도, 주사일제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일의 미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자동화, 기계화는 어쩌면 큰 흐름에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톨게이트에 사람들이 지금 앉아서 검수하시는데 이걸 로봇으로 대체하는 걸 언제까지 막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이패스가 점점점 늘어나서 언젠간 모두가 하이패스가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아예 신차에 하이패스가 빌트인 되는 세상이 곧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간의 자리를 기계가 대체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일이란 건 인생의 무슨 의미인가? 이런 고민들 끝에 나온 게 주사일제고 기본소득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와 외교와 환경과 이런 교육과 같은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생활에 맞는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어떤 시대를 이제 읽고 시대에 맞는 이제 정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의 이제 시민들, 그리고 저희도 교사들이 또 보기에 정치가 그 속도를 좀 못 따라간다고, 앞서가야 되는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진주 초전초등학교 신상훈 선생님 질문이시기도 했고, 저도 비슷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 게, 사실 우리 정치가 그러면 되게 항상 좀 낡았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도 이제 저랑 비슷한 시대를 겪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과거에 보스 정치라든지 정치 깡패라든지 청탁 뇌물, 권위주의 팽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시스템적으로 되게 성장한 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현재를 중심으로 이제 과거의 정치를 좀 복귀해 보면 과거가 오히려 좀 타협의 정치가 좀 잘 되었었던 것 같고, 막 싸울 땐 엄청 싸우는 것 같아도 항상 극적인 타협이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보면 정말 타협이 아니고 계속 대립만 하고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에 이런 한국 정치의 좀 근본적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건 약간 거시적인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정치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지 한번 의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이구,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거의 신년 토론 대담 주제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이제 법은요, 제 생각은 법은 절대로 세상을 앞서갈 수 없습니다. 법은 뒤치다꺼리하는 수단입니다. 특정한 일이 발생되고 이 일을 막든지 이 일을 진흥하든지 개선하든지 하는 일이지, 법이라는 수단은 굉장히 거칠고 폭력적입니다. 국회의사당에서 법을 3번 땅땅땅 두드리면 이건 최종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억울해도 할 말 없습니다. 법이 다시 바뀌기 전까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세상을 바꾸는 수단으로서의 법은 굉장히 투박하고 강력한 수단이어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법 만능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고, 법 과잉이라는 표현까지 쓴 거죠. 정치는 또 다른 영역이라, 정치는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갈등 해결입니다. 정치는
룰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 죽이면 안 되고 매수하면 안 되지만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고 어떤 타협을 할지는 룰이 없습니다. 법치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고 광범위한 영역인데 왜 정치가 이렇게 낙후됐는가? 룰이 없는 그 가운데 한 가지 룰은 뭐냐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야 된다라는 게 룰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는 항상 충돌되니까.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으면 정치의 영역으로 오지 않습니다. 교육에서 경제에서 다 자신의 영역에서 알아서 풉니다. 그게 정면 충돌돼 버리면 정치 영역으로 또 옵니다. 그럼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앞장서서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거대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완봉승, 콜드게임 승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양보하고 타협할 준비를 갖고 오시고 그것을 대리해서 풀어나가는 저희 정치 선수들, 의원들, 정치인들도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할 준비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정치는 그럴 만한 역량을 상실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보스 정치일 때는 뭐 어마어마한 폐악에도 불구하고 보스들이 저녁에 한밤중에 회동해가지고 이거 이만큼 합시다. 그리고 동의하면 극적 타결 되는 겁니다.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보스가 결정했는데 뭐 어쩔 거야, 그렇죠? 우리는 넌 뭔데 이거 해왔냐?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그 의원총회에서 부결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가 타협하는 문화도 상실됐고 타협하는 것을 박수치는 소위 관중도 상실됐습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협했다 잘했다는 박수보다 강성 발언, 그렇죠? 핵사이다 발언했다고 박수 받는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이러면 정치인들도 인간이라 그런데 반응하거든요. 좀 더 세게 해야지. 조회수 올라가고 좋아요 늘고 구독자 늘고 굉장히 유명해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이것을 끊는 방법은 뭐냐? 저는 정치의 다당성, 다양성을 확보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구조적으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는 생각입니다. 야구와 축구처럼 두 팀만 하는 게임에서 무승부는 재미가 없거든요. 12회까지 열심히 야구를 했는데 무승부다 다들 허무해서 집에 가거든요. 이거는 승부를 보는 게임입니다. 근데 여러 팀이 하는 뭐 기록 경기라든지 이런 거는 1등도 의미가 있고 2등도 의미가 있고 3등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요새는 동메달도 박수 치는 세상이잖아요. 좋은 거죠. 그런 정치판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의원님 말씀을 또 이제 듣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의원님 모실 때 주변 분들한테 조정훈 의원님 아냐 그러면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원님이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되게 젠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목소리 높이지 않는 모습이 되게 좋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이제 내린 결론은 이게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강하게 얘기하고 화를 막 내고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분들을 기억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한편 그런 분들이 계속 이제 주류가 되는 거는 그런 분들을 주류로 만드는 어떤 그런 지지 집단이 또 메인이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 보면 또 어떤 정치적 충원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들이 좋은 정치인이 되게끔 하는 그룹들이 좀 많이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교사 집단이 보면 되게 중도든 진보든 되게 건전하고 기본적 상식이 있고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교사 그룹의 정치적 그 참여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헌법 소원을 걸었는데도 그게 잘 되지 않았었고 뭐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몇 분 선생님도 그런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그 교사의 정치 참여에 대한 그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 참여를 말씀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여러 이제 스펙트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처럼 뭐 국회의원을 나갈 수도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보는 면도 있고. 피선거권. 네네. 저는 적어도 정당 가입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일단 정당을 가입해서 그 그룹이 정당 안에 있으면 그 신경을 쓸 것 같거든요. 눈치도 보고 이 건전한 그룹이 있구나. 근데 이제 이런 그룹 자체가 가입 자체가 안 되다 보니 뭐 이거는 뭐 저희는 뭐 밖에서 항상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뭐 의견을 이렇게 내도 그 소리가 국회까지 전달이 안 되거나 애써 무시가 당하는 좀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아울러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네. 이제 그 시대가 흐를 만큼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6.25 이후에 해방 이후에 이제 건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원칙들을 세워나가면서 이제 중립성이 필요한 직군들의 교육도 포함되었던 거죠. 그때 당시엔 워낙 복잡하고 어렵고 길거리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안 맞는다고 사람을 때려 죽이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애들 가르치는 교사분들은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게 맞고 또 그걸 좀 좋아했다, 그걸 원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모든 법은 유효기간이 있는 겁니다. 정말 대진리, 그러니까 절대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은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정당 가입,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정당 가입을 통해서 교육의 정치 참여로 인해서 뭐 교육계가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다. 그럼 또 그때 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학생들에게 그렇다고 내 정당에 무조건 가입해라라고 강의실에서 하는 것까지 그걸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한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에 배제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그럼 대한민국 정당은 모든 국민 마이너스 군인, 공무원, 교사냐? 이렇게 볼 수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참 저는 논의해 볼 만한 거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다만 이제 전교조라는 경험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긍정하시는 분도 있고 부정하시는 분도 있고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교사의 정치 참여 그러면 전교조 시즌 2냐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북한에 지원하는 걸 퍼주기라는 프레임에 들어가다 보니까 답이 없거든요. 이것도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어떻게 넘어갈지도 아주 정교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간에 우리 시청자는 아니죠, 우리 참여자. 네. 우리 김대현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을 채팅창으로 해주셨는데 직접 한번 하시면 또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제 목소리만 들으면 또 다들 좀 싫어하실 것 같아서. 저는 질문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의견만 제시를. 예. 네. 그 의견을 한번. 네. 너무 이제 사실은 의원님의 그 활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하는데 이제 어쨌든 저희는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고 모든 부분이 다 변해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정치가 변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 그런 이제 제도로 실천하시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제 정치를 바라볼 때는 갑갑한 이제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겠다라는 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현실을 보면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그 의정 활동하시는 가운데 혹시 의원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들이 어떤 그 희망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 있으시면 서로 우리가 이 기회를 더불어서 그런 공유한다면 좀 더 우리가 정치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지지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런 관심 자체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는 국회 안에서 또는 정치권에서도 처음에는 조정훈식 정치에 대한 뜬금없음, 데시벨 올리지 맙시다. 차분차분하게 얘기합시다. 큰 얘기하지 말고 작은 얘기합시다. 제가 서울시장 선거 나갔을 때 제 1호 공약이 1인 가구 정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선배들이 야, 1인 가구가 뭐냐? 두 번째 정책이 반려동물 정책인데 야, 사람도 지금 못 사는데 무슨 반려동물이냐? 하고 제가 선배들한테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거는. 이거는 정말. 근데 지금은 조정훈이 제가 왜 저렇게 관심을 받을까? 이번에도 왜 저럴까? 정말 초선 의원으로서 정말 제가 보기 드문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왜 국민들이 신선하다고 할까라는 거를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토론의 데시벨이 좀 낮아졌습니다. 뭐 목소리 높은 걸 자랑하시는 몇몇 의원은 아직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어디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체적인 데시벨은 좀 낮아지고 있고요. 조금씩 관심은 받고 있다. 두 번째는 유권자분들인데요.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굳이 표현하면 상식이 있고 점잖은 분들입니다. 중도 합리적인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쉽게 안 움직이세요. 양극단은 막 메시지 보내는 거, 막 문자 보내는 거, 후원하는 거 막 서슴지 않고 하세요. 인생 중단시키고 막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깃발 흔드세요. 근데 합리적 중도층은 약간 자기 일이 있으세요. 여유 있을 때 기회가 되면 관심이지. 그러니까 이 참여도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참여도가 좀 온도가 달라요. 그래서 소위 동원할 수 있는 정치 세력화가 조금 어려운 진영이 중도입니다. 근데 합리적이고 이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진보고 잠잘 땐 보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굉장히 우리 정치에서 좀 조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득표율도 낮고 투표하시는 비율도 낮고 또 케바케로 가세요. 이번엔 잘했어. 저번엔 못했어. 근데 극단 진영은 뭐 내 우리 편, 우리 새끼 그러면 이제 무조건 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긴 좀 춥다, 냉정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중도를 얻는 진영이 이겼습니다. 항상 캐스팅 보트를 주셨고요. 저는 이분들의 마음을 얻으면 진보건 보수건 확장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센 얘기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근데 그게 제 정체의 핵심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계속 이제 정치 얘기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김영식 우리 대표님께서 아무래도 이 기독교사 대표다 보니 의무감을 가지고 좀 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크리스천이라고 하셨는데 정치하시면서 붙들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와 신념이 있으신가요? 뭐 실제 그 신념이 작동한 사례가 있으신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쿨다운도 할 겸해서 얘기해 주시면 좀 더 어려운가요? 쿨다운이 아니고.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전 네네. 뭐 네. 저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게 네. 제 신앙이니까요. 저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정치와 신앙은 결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목회자와 정치인은 어쩌면 결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구하면 안 되는 업입니다. 세상적인 말로 김영삼 대통령은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이 돈까지 추구하면 나라 망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업에 제가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이런 결심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제가 정치를 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분들도 그러시죠? 저는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굉장히 다른 것은
목회자분들은 성경의 언어를 직접 사용하십니다. 성서의 언어들을. 정치인은 저희는 성경의 정신은 받아들이지만 사용하는 언어는 세상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뭐 정치 언어에 막 은혜, 막 성령 이러면 복잡해집니다 이게. 세속 국가인 대한민국을 받아들인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솔직히. 따라서 기독교 정치인의 최대치는 성경의 정신을 어떻게 세상의 언어로 풀어내느냐라는 거고, 기독교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정치는 특별 은총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뭐 정치로 구원을 받게 한다 이런 건 아닌 거죠. 이건 사이비 영역 아니겠습니까? 일반 은총의 영역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필요할 때 비를 내리신다는 마음으로 내가 섬겨야 될 유권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작은 기독교적 정신으로 하지만 이 대상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방법도 힘으로, 돈으로 세상 바꾸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으로 가장, 우리 사회 저 항상 질문합니다. 우리 사회 누가 제일 아플까? 우리 사회 누가 제일 힘들까? 거기서부터 제 정치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어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데 오늘 제가 우리 여학생들이 있는 소년원에 다녀왔습니다. 11,000원에 해당하는 급식을 누리는 우리 일반 학생에 비해서 소년원 학생들은 2,650원, 2,165원 급식비를 받는다는 사실을 저는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저는 기독교 정치인이 가져야 될 조건이 아닌가 하는 그냥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미천한 믿음으로 매일 헤매고 있습니다. 정치가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영역이라 갈등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갈등을 회피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 방에 최근에 저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붙여놨는데,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하늘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윤동주 서시 시인도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하늘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뭐 부끄러움이 있을 때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제 정치에 끝까지 배어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고 딱 15년 지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갈 겁니다. 그때 제가 뭐가 돼 있든 거기까지가 제 시간입니다. 그 뒤에 저는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때까지 안 불러가시면 하고 싶은 게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잘 끝내야 됩니다. 뭐가 안 될지언정 쓰레기 같은 정치인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 끝날 때 그분 앞에 쓸 것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이 너무 다른 것처럼 저는 욕심이 많아서 하고 싶은 게 한 가지 더 있어서 좋은 정치인으로 끝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저 72년생 정치계 정문 이렇게 남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의원님이 어떤 우리가 약자 힘든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교육 현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의원님이 이제 세계은행에도 좀 계셨었죠. 그때 총재는 누구셨었어요, 그러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김용 총재도 있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우픈 약간 이야기인데 이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거. 김용 세계은행 총재하고 라가르르 IMF 총재 둘이 이제 한국 학생들의 어떤 공부에 대한 혹시 들어보신 적?
말씀하시죠. 이제 김용 총재가 한국 학생들이 8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한다. 그때 이제 그 IMF 총재가 아니 어떻게 3시간만 공부하고 이렇게 성적이 좋냐. 또 이제 김용 총재가 이게 오전 11시가 아니고 오후 11시다 그랬더니 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막 오마이갓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70일 더 일하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학생들을 보면 이해 못지않은 학습 노동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장에서 볼 때. 그리고 이게 학생들의 어떤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에 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제 개인적 생각에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성인이 됐을 때까지는 우리가 초조감, 상대방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이제 대립의 정치도 얘기하셨지만 아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저희가 얘기를 좀 하면 뭐 학생 때는 또 다 그런 거 아니냐, 나도 그렇게 겪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분노가 많으시다고 말은 하고 싶지만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저는 이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 노동자들의 어떤 그 노동 시간, 휴식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 좀 학생들의 쉼과 휴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예. 저도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이 무한 경쟁의 끝은 어딜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불편한 얘기 한 가지 드리면, 제가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일하고 살아보고, 그러니까 좋은 나라든 나쁜 나라든 중고등학교 학생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더 보상이 가는 게 꼭 나쁠까?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오는 건 나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그 기회의 독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후발주자에 대한 역전 가능성을 남겨주지 않습니다. 조기 교육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대학 입시까지 한 번도 삐끗하지 않고 간 사람들을 따라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무서운 레이스에 뭐라 그럴까, 소신껏 우리 아이들을 시스템에서 빼겠다는 사람이 많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많을 수는 없을 겁니다. 대안교육 하다가 결국 입시에 가까우면 다 수렴하는 이 현상. 저도 첫째 딸, 둘째 딸을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다가 입시가 되니까 그 친구가 나와서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이 테스트 수렴 현상인 거죠. 이거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더 문제는 솔직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공부에는 저는 체육, 음악과 같은 여러 활동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쓰잘데기 없는 걸 배운다는 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소위 이놈의 변별력을 위해서 문제를 내는데 7 나누기 5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끝도 없이 나가는 소수점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삐끗 나가면 2등급 되고 3등급 되는 거거든요. 이놈의 변별력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배워버리고, 그래서 사회생활에 별로 쓸모없는 변별력을 위한 공부로 시스템을 만들어버려서 이렇다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옥스퍼드 대학 총장이 한 얘기가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이 우리 학교에서 이제 그 소위 로또 추첨제를 하고 있다 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능 한 4등급 정도만 되면 뽑기를 뽑겠다. 이 정도 학생만 되면 졸업할 때쯤 되면 영국에서 최고 인재가 될 수 있었다. 얼마나 자신 있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 사회의 이 셀렉션 프로세스, 교육에 갖고 있는 이 마지막 끝단에 있는 그 평가, 이거를 뜯어고치기 전에는 이 과정의 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합니다. 과정은 초등학교 때는 다 인간교육 하죠. 중학교 때는 병행하겠죠. 인간교육과 입시교육을. 고등학교 때는 몰빵이죠. 안 되면 재수삼수죠. 이런 시스템 기독교인들도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온도를 낮추는 거 동의하고 후발 주자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야 좀 쉬고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스타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생각에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좀 그래서 대학생 후배들한테 대학은 7년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너 생각해 본 적 없지? 사회생활 가면 생각할 시간 더 없어. 대학을 오래 다니고 생각을 정리해. 유일한 시간이다 인생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을 제발 좀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자. 동급이다. 그럼 다 붙이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제 때는 100만이었지 않습니까? 봉수님. 입시. 지금 한 5, 60만 됩니까? 한 3, 40만. 올해 태어나는 아이가 30만 안 되죠? 25만. 버릴 아이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죠? 하자품도 안 됩니다. 버릴 아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대학 보내도 이제 대학 텅텅 빈 상황입니다. 이제는 내용을 바꿀 때가 됐다. 이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마지막 말씀이 마치 저희 좋은교사운동 정책을 몰래 엿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 그 질문 하나 하고 또 우리 줌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한 분 계시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김진우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뭐 직접 말씀하시기는 이제 공간이 좀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 우리 사회가 좀 유교적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정치 문화 가운데 유교 문화가 작동하는 지점은 어떤 부분이고 이게 단점이 아니고 만약에 장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또 장점인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유교를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버릇없는 아이 대표거든요. 학교 때도 선생님한테 들이받고 직장에서도 총재한테도 들이받고 국회에서도 의장님한테 들이받고 국회가 유교적이죠. 선수. 국회의장을 뽑을 때 어떻게 뽑냐? 다선 중에 나이 제일 많은 사람. 이렇게 뽑습니다. 생년월일까지 따져가면서. 선수. 그러니까 경험과 경륜이 지혜와 정비례한다라는 생각. 굉장히 반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륜과 경륜은 깨우침의 순서인 거지 나이 순서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혁이라는 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교적 문화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생각보다 빨리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들이대고 의원님 이런 문화도 어떻게 보면 유교적 문화거든요. 뭐 어르신, 막 영감 다 유교 문화인데 정호님 그러니까 저희 의원실의 한 보좌관 분이 최근에 합류를 했는데 다른 의원실에서도 일하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하더니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들어오더라도 정호님이라고 못 부를 것 같아요. 워낙 의원님이라고 오래 해서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우리 한 달만 해봅시다. 의원님 하지 말고 정호님 한 달만 해봅시다. 그때도 어색하면 우리 보좌관님께는 제가 정호님 말고 의원님이라 부르게 할게요. 한 달 뒤에 그럼 아무 말 없어요. 아무 말도 없고 지금 누구보다도 정호님 자연스러운 거죠. 억지스러운 건 아무리 시켜도 안 해요. 그때만 해고 나가면 안 해요. 그렇죠? 머리 깎아라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면 기를 쓰고 반항하잖아요. 근데 우리 습성에 맞는 건 물꼬만 터주면 자연스럽게 확산됩니다. 유교 문화는 저는 이제 출구 앞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그 줌에서 이제 듣고 계신 선생님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한마디 하시거나 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마이크 잠깐 켜시고 한번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요는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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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을 보니까 제가 안경을 쓰고 있었네요. 네. 다시 젊은이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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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실은 시간은 이제 거의 다 흘렀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획한 건 저희도 처음인데, 예,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획하는 게. 네, 그래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우리 의원님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2시간이 흘렀는데요. 이제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 그리고 사회적 약자도 일어설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이제 의원님의 노력을 보게 됩니다. 이게 또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소외되고 힘든 약자의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는 좋은 교사 운동의 노력과 또 비슷하다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런 특강이 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교육을 위해 좀 지속적으로 협력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끝으로 의원님 마지막 소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단 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침 8시 반부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현안 때문에 정신없이 10,000개 이상의 댓글을 달리고 있는데, 이 시간이 오늘 저한테는 약간 청량제 같은 시간입니다. 제가 왜 다시 정치하는가, 그리고 어떤 세상을 만드는데 미력 하나만 힘을 보태고 싶은가, 그리고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잘 끝내야 되겠다. 우리 기독교인 모두 인생 잘 끝내야 되는 이 인생의 경주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 같은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소리 내주시고 퍼뜨려 주시고 지지한다는 말 한마디가 약간 큰 힘이 됩니다. 정치가 너무 거칠어서 어쩔 땐 막 밤길 조심하라 그럴 땐 설마 하지만 진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네, 걱정 마라, 힘내라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래, 이런 분이 계시니까 또 한번 가보자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대면으로 뵐 수 있는 기회들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이제 대면이었으면 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간에 흐르는 그런 것들을 느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고요.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의원님이 오늘 뉴스에 약간 이렇게 탑으로 뜬 뉴스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그게 한두 개일까요? 네, 오늘 좀 있어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뉴스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도 기자분들한테 전화가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 네, 의원님께서 지금 그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하시고 2시간 이렇게 온전히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 국정감사 준비 때문에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그 전환시대 교육과 교육의 조건 1강이 전환시대와 정치였는데요. 예, 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요? 예, 사진을 그러면 한번 비디오 잠깐 이렇게 켜주시고, 예. 네, 우리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검은색으로 이렇게 이름만 나오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하나, 둘, 셋.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연락처를, 제 명함을 네, 제가 공유해 주시면, 예. 네, 알려주시면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